안녕하세요. 수미다스입니다. 방금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15분을 이렇게 이제 떠들었는데요. 여러분은 못 들으셨겠지만 제가 15분을 지금부터 15분 전에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한 15분을 떠들었는데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방송을 했다는 것을 지금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요.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약간 손이 좀 떨립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앞에 부분이 다 날아가고 지금부터 시작한다. 제가 앞에 했던 얘기들은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실존. 그러니까, 상대도 안 되는데 깝죽거리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 이 얘기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꽤 지지하는 소방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쭉 했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에 이 기사, 이것도 사실은 제가 거의 다 해설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이제 뭔가 등골이 서늘한 기운이 들어가지고 옆에 화면을 봤더니 녹화 버튼이 눌려지지 않고 있었다 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요즘 왜 이런 정신머리로 사는지 제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이죠. 기왕 시작한 거 다시 처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할 텐데요. 제가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요. 일단 제 트위터에 들어가서 처음 들었던 게 이제 이거였습니다. 이거 하나를 가지고 가야지 여보가 내가 담으면은. 여보 60kg도 못 든가? 뭐네. 이거 60kg도 못 든가? 이거 3개면 60kg야 60kg 이거 3개 들을 수 있어? 우리 얘기하자고. 뭐? 60kg에 들어갈 거야 이걸 내가 옮기면. 들어봐. 옮기면 당신이 비료 다 뿌리서. 들어봐. 알았지? 아니 가만있어. 어깨 대. 하나 올려. 그 위에 내가 2개 올려줄게. 아니 끝까지 해봐. 내가 도와줄게. 아니. 내가 이거 올려줄게. 아니 그런 게 필요가 없대. 필요 없어. 혼자서 한다고? 아니 왜 내가 이거 들으면 당신이 혼자 비료 뿌리고. 대체 이게 뭐라고? 점점 뜨거워지는 분위기. 알았어. 내가 이거 봐. 내가 일주일 동안 다 뿌릴게 비료. 이거 3개 들면. 하나씩 들으면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 들면 당신이 비료 다 뿌린다 했어. 어깨에 들. 왜 어깨에 들여야 된대? 아무렇게나 그냥 들면 되는 거 아니야? 어디까지 갖다 놓을 건데? 어디까지 갖다 놔 빨리. 저 가운데다 갖다 놔 그러면. 저 가운데다 갖다 놓으면 당신이 비료 뿌린다 했어. 약속 지켜. 들어봐. 여보. 승재 씨 화들짝 100개를 들고 만다. 자, 제가 첨부해 들은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개티 깝죽거리다가 걸리면 진짜 큰일 난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 바로 이 트윗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이 소방관의 안전이 대한민국의 안전입니다. 문재인 119라고 이제 영문 타자로, 한글 타자로 바꾸면 이게 문재인 119가 됩니다. 이런 계정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요. 그래서 이제 8월 24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일 전에, 일주일쯤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분하고 말다툼을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다툼한 거리는 아니고, 이 양반이 이제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찬양하고 지지하면서, 자기는 소방관인데 어떻고 저떻고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떻고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제 캐셔르님도 디스를 하고 아는 사람을 다 디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쪽에서는 꽤 유명한, 처음에 계정은 이제 문파 소방관인가 그랬나 봅니다. 그랬던 분이었는데
전 사실 공무원들이 이제 그 개인적인 정치적인 의견을 표하는 거에 대해서 SNS에서 표시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권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경찰이나 공안직군에 일하는 분들이 아니고 또 교사들이라든지 이런 교육계통에 일하는 분들이 뭐 사적으로 의사표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도가 굉장히 심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심한 걸 넘어서서 근무 시간에 SNS를 막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서방관이 2교대, 3교대 뭐 교대 근무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어떤 시간에 근무를 하고 어떤 시간에 근무 안 하는지는 알 수 없으니 너 근무 똑바로 안 하냐. 일단 넌지시 운을 띄웠고요. 그 다음에 너 이걸로 민원 들어간다 잘못하면 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민원 넣으려면 넣어라. 민원 접수 결과는 이렇게 수신되니까 꼭 인증해달라. 이렇게 도발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드렸습니다. 담당 기관은 소방청으로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민원을 넣어드렸고요. 그랬더니 계정을 폭파시키셨어요. 그 다음날. 이제 우울하죠. 본인 입장에서는 좀 했을 테고, 야, 진짜 민원을 넣었어? 이럴 테고, 뜨끔하실 텐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길래, 뭐 계속 감시한다, 자기를. 그 다음에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소방 안전 지식을 공유하면 안 되냐, 뭐 뭐 이러시는데, 또 여기 글을 보면 이제, 지난 글을 모두 지웠대요. 정치 관련 글을. 그리고 소방 관련 트윗만 하기 위해서 이런다. 그리고 소방청 조사 결과 제가 죄를 지었다면 처벌을 받겠죠. 그러나 정중히 부탁합니다. 이제 그만 감시해라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요. 전 감시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한가지가 않거든요. 가끔씩 제 눈에 걸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글을 쓰든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면요. 늘 국민들이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부계정으로 활동을 하시든가 뭐든 간에 어쨌든 간에 내용 가지고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트윗질 한다 라고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교대 시간에 휴식 시간에 트윗을 하셨는지 또는 근무 시간에 트윗을 하셨는지는 아마 소방청에서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지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뭐 본인이 심할서를 쓰시든지 견책을 받든지 하시면 되는 거고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지 마세요. 예. 뭐 그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앞에 영상까지 연결해서 쭉 해드린 거고요. 오늘 첫 번째 뉴스 뭐 이렇게 많이 들어왔냐.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첫 번째 뉴스가 아니라 두 번째로 하고 있는 뉴스입니다만 어쨌든 광복회가 친일재산 국가 귀속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민족을 배신한 대가를 추적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기사에 따르면 이게 8월 30일 나온 기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광복회는 30일 12명의 친일파 후손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국가 귀속을 신청했다. 광복회가 법무부에 국가 귀속을 신청한 친일재산은 총 41필지, 공시지가는 156억 원에 달한다. 광복회는 과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찾지 못했던 친일재산을 직접 추적해서 친일재산 국가기속을 추진하고 있다. 어쩌고저쩌고. 이게 본인들이 찾았다기보단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앞서 친일파 6명의 후손이 소유한 친일재산 180억 가량도 국가기속을 신청한 바 있다. 이런 뉴스를 이렇게 쭉 내셨죠. 내셨는데 독립한 지 70년이 거의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광복회가 왜 이러냐. 일단 광복회라는 모임의 특성부터 단체의 특성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사단법인입니다. 이 국가의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다만 독립유공자 또 독립운동가 후손 등이 주로 이제 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별히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뭐 사무실 비용 정도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우 차원에서 딱 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해병대 전후회나 특전사 동지회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단체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권한을 따지고 들면은. 다만 이제 광복절날 광복회장에 와서 한마디 하고 만세 삼창이나 부르고 뭐 이게 다였거든요. 이 김문홍 씨 이전의 광복회장들을 보면 이름을 보면 다 낯선 이름들일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사람들이죠. 근데 김문홍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선이 되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8월 30일. 이게 뭐 본인들은 이제 경술국수일이 8월 29일이니까 이 날짜에 맞춰서 이런 보도자료를 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요. 최근에 이 김원웅 씨가 과도한 외부 활동, 정치 행보로 그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한당에서는 비판하는 건 당연하고 그럼 민주당에서는 왜 비판을 받고 있냐. 일제시대 때 공무원 한 사람은 다 친일파 뭐 이딴 식으로 말해버리니까 본인은 군사정권 때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다 이렇게 뭐 공화당 민정당에 근무하시고 당직자로 그 다음에 뭐 그 이후에는 또 국회의원도 한 2번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본인은 난 생계 때문에 했다. 난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 본인은 또 병역 미필이시거든요.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그런 양반이 그 지금까지 육군 참모총장들은 전부 다 친일파들이고 그다음에 일제시대 공무원 한 사람은 다 친일파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자한당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도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시민 씨 아버지, 박원순 씨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 다 일제시대 때 공무원 하신 분들이거든요. 예, 김원웅 씨 표현으로 빌리자면 다 친일파 후손 새끼들이에요. 그러니 민주당 입장에서 기분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내부적으로 입지가 굉장히 좀 좁아지니까 광복회 내에서 솔직히 광복회 내에서 회원들이 부글부글하죠. 야, 쟤 도대체 왜 저러냐? 아 그냥 조용히 정부 예산 받고 우리가 단체 운영하면 되는데 저렇게 시끄럽게 저렇게 나댔다가 심지어 뭐 김정은 방문하면 좋다는 식으로 찬양까지 하셨으니까 북한 저렇게 나대다가 한 2년 뒤에 정권 바뀌고 나서 만약에 보수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광복회 예산 반토막 내버리면 어떡할 거냐 이런 걱정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회원들은. 그러다 보니 그렇게 본인 입지가 좁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 본인 입지가 좁아질 때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본 때려잡기. 그러면 잠깐 부스터 넣듯이 이제 그 인기가 약간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민족 배신한 대가 운운하면서 마치 그 모사드가 나치 잔당을 쫓듯이 광복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어필을 하시려고 이런 뉴스를 내보내시는 거죠. 이런 보도 자료를. 연합뉴스에 이제 최평천 기자 이 사람이 이제 이 기사를 썼는데 클릭해 보면 나오거든요. 그 보통 보면 다 이제 뭐 친정부적인 기사들만 쭉쭉쭉쭉 쓰는 양반입니다. 보니까. 예. 보십시오. 자비를 격리 군 지하철 이것도 저번에 그 얼마 전에 나왔던 국방부 입장을 대변해 주는 거고요. 뭐 다 이런 식의 기사만 쓰는 기자 양반인데 이 양반이 또 이걸 받아가지고 썼네요. 예. 하여튼 뭐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정부를 두둔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언론이나 정보 조작을 통해 가지고 아주 어설픈 조작질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정부를 쉴드 쳐주다가 폭망한 건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좀 몇 가지를 드려볼까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파업병원 가지 않겠습니다. 진료 거부에 돌아선 시민들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신문에서 기사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주요 의료정책 폐기를 촉구하며 무리한 진료 거부에 나선 전공의들은 정부와 국회 또 의료계 원로들이 정책을 재논의하자는 제안에도 진료 거부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제 전공의들이 왜 진료 거부를 이런 이제 소위 의료계 원로라고 하는 건 약간 진보계 쪽에 가까운 분들이시고 정부 국회는 대부분 다 이제 현 정부 여당 쪽 사람들이고 정책을 재논의하자 일단 그러면 정부도 스톱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문서화해 줄 수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말 뒤집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의사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의사들도 아니 무슨 합의를 했으면 합의문은 문서로 남겨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나중에 이제 정부가 약속 안 지킨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거부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한국 환자단체 연합회, 한국 환자단체 연합회하고 한국 뭐 백혈병 환우회 뭐 몇 개 환자단체가 있는데 이 대표가 거의 대부분 한 사람입니다.
뭐식이라고 그 되게 유명한 환자 운동한다는 대한민국에서 좀 이상한 양반이 있어요. 그 양반이 이제 친정부적인 발언 많이 하면서 그 대표를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마치 단체 연합회라고 해서 이제 자기가 환자 단체의 모든 어떤 그 환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이렇게 뿌립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게 의사의 첫째 의무라면서 진료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뭐 어쩌고 뭐 무슨 그 복귀 안 하면 이제 우리도 병원을 불매운동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 환자단체 연합회장이라는 양반은 과거에 아니 환자가 빡쳐서 의사 좀 때리면 어떠냐 뭐 이런 발언까지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약간 좀 정상적인 어떤 그 상식에 부합되지 않은 발언들을 하시는 분이죠. 심지어 이제 불매 운동 사이트를 만들고 파업병원 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예전에 작년에 있었던 노 자펜 같은 이제 운동을 지금 또 하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맘 카페 같은 데서는 뭐 어떤 병원 리스트가 지금 파업하고 있는 그러니까 진료 거부 휴진하고 있는 병원 리스트를 쭉 돌리면서 이런 병원 가지 맙시다라고 맘 카페에서 이제 선동을 하는가 하면, 또 밑에는 그 페이스북에 일하는 전공의라는 제목으로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이 사람의 계정이 8월 29일인가 28일인가 급조됐습니다. 급조해서 만들어가지고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여기서는 이제 아직 기사가 업데이트 전에 나온 기사인데 제가 이걸 쭉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작성자는 이번 파업을 통해서 의사들이 의료정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의료정책에 있어서 의사들의 생각이 중요한 건 맞다. 하지만 13만 의사들의 의견이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옳은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흔히 말하는 4대 악 정책에서 의사 뭐 어쩌고 뭐 모든 이해 당사자, 의사는 의료 환경에서 노동자 이제 이해 당사자다 어쩌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 파업을 통해 정부를 설득해 협의하겠다는 말을 얻어냈다. 앞으로 정부는 결코 의사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그냥 스톱하자. 동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치 의사가 이런 글을 쓴 것처럼, 그래서 의사 내부에서도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기고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의 페이스북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한 닷새 전에 생겼다가 지금 없어졌는데 이 글은 조작된 걸로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 메신저 기능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그래서 그걸로 누가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한테. 어디 병원에 근무하시냐.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물어본다. 개인적으로 물어본 거니까 답변을 줄 수 있잖아요. 또는 어떤 과 전공이시냐. 그래서 이제 그 전공의들만 알 수 있는, 의사들만 알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를 던져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해요. 답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얘기들을 그러니까 이 답변했던 문맥도 굉장히 이상한 문맥으로 말을 합니다. 마치 그 번역기를 사용해서 글을 쓴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진짜 의사가 아니었다. 이 계정주 자체는 뭐 지금은 그냥 개폭했으니까. 그래서 마치 이제 중국인이 막 글을 쓴 것처럼. 근데 사실 뭐 중국인 계정이 직접 쓰진 않았을 테고. 하여튼 의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수 있는 의료 용어 몇 가지에 대해서 또는 이제 좀 답변을 해달라고 던졌는데 그걸 말도 못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하다가 이제 계정 폭파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걸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사 내부도 흔들리고 있고 내분이 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고 글을 쓰고 이게 바로 보도가 되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글을 쓴다고 해서 언론이 그걸 바로 퍼갑니까? 여러분 글을? 아닙니다. 뭔가 루트를 통해서 보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연합뉴스였죠. 광복회 뉴스. 이건 서울뉴스입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이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과거에 이게 대한일보인가 뭐 그랬는데 서울신문의 지분 거의 대부분은 정부하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 기관지입니다. 사실 서울신문은. 원래 탄생했을 때 목적 자체가 정부 기관지였고요. 지금도 상당 부분의 지분이 정부에 있습니다. 서울시인가 정부가 하여튼 공공 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무하시는 여기 기사들은 대부분 다 친정부적인 기사만 나와요. 심지어는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뭐 공무원 이제 그 시험 선발 공고 또는 고시 공고 이런 것들이 또 합격자 발표 공고 이런 게 전부 서울신문에 나왔거든요. 거의 정부의 관포처럼 활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여론 조작 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 뉴스는요. 제가 뭐 마지막 뉴스로 하니까 깜짝 놀라실 텐데 2부 곧 녹음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올릴 거니까 같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마지막 뉴스는 좀 통탄스러운 뉴스인데 말이죠. 김현미 장관이 말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떤 정책을 해도 욕을 먹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이 사람이 차라리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나은데 뭐 말을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기사를 쭉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대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괜히 무리하지 말고 기다리다가 분양을 받으라는 얘기인데 현실과 동떨어진 충고란 반발도 나왔습니다. 라고 이제 앵커멘트가 지나가고요. 김현미 장관의 직접 말이 있습니다. 영끌해서 집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에서 공급될 물량 또 신도시에서 공급될 물량들을 생각해 봤을 때 좀 기다렸다가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것이 분양을 받는 것이 매수를 하는 거나 분양을 받는 것이 옳지 않겠냐. 그러니까 영끌이란 말이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라는 건데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으로 각종 대출을 끌어모아서 이제 높은 가격에 집을 산다 뭐 이거죠. 김현미 장관은 이런 현상이 사회적 불안감 탓이라면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고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회적인 불안감을 가져온 당사자가 이 김현미 장관이거든요. 이 사람이 24번인가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다 폭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된 겁니다. 공황 매수라고 불리는 보통 패닉 바잉이라는 용어들이 사용되는 것이 오히려 청년들의 마음을 더 급하게 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지난주 30대가 비싸게 부동산을 사는 게 안타깝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야당에서는 정책 실패를 청년들의 선택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네티즌들도 최악 가점이 40, 50대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30대에게 분양만 기다리라고 하는 게 현실과 동떨어진 충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서울에서만도 2년 사이에 집값이 뭐 평균 3, 4억 그 다음에 심할 경우에는 뭐 15억 이상 차이가 나는 가격이 올라와 버린 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 사고 지금 우울증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지금 이런 갑자기 폭등하는 게 요거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왜 폭등을 하냐. 저번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그 3550님의 말처럼 사실 뭐 복잡하게 분석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뭐 무슨 분양권이 어떻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떻고 무슨 뭐 분양이 잘 안 되고 공공주택을 보급해야 되는데 정책이 잘 안 됐다라는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냥 하는 소리고요. 그렇게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당장 여러분들이 저거 비싼데 사야 되겠다 라고 할 때 달려드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한정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한정판. 야 이번밖에 안 나온다더라. 곧다 안 나온다. 이게 끝이라더라. 앞으로 더 이상 못 산다. 그러면 빨리 사야죠. 그런 논리를 그런 어떤 분위기를 현 정부가 조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급하겠다는 공공주택은 전부 다 작은 평수의 집들만 나오니까 큰 집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든 집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집을 사두면 그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다른 걸 또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일단 집을 산 다음에 그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다른 대출을 받았던 신용대출 받았던 것들을 갚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담보대출은 느긋하게 갚으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멍청한 짓이 아니고 또 이게 무슨 하우스 푸어 만드는 길이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뭐 서울에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어떤 10억짜리는 좀 너무 비싼데 10억짜리 말고 한 6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서울에 30대 신혼부부가 둘이서 어떻게 저렇게 모아둔 돈이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6억짜리를 살려면 3억 5천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얘들이 지금 2억 5천 정도는 모아놨어요. 어떻게. 그리고 3억 5천이 더 필요하니까 일단 둘 다 직장인이면 신용대출을 받습니다. 직장 신용대출 해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 땡깁니다. 그러면 1억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각 집에서 이제 뭐 한 1억씩 좀 빌립니다.
그 부모님들은 집이 있을 테니까 그 주택담보대출이라도 해가지고 한 1억씩 급전을 빌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는 보험 쪽 담보대출이나 뭐든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빌립니다. 왜냐면 주택을 산다고 했을 때 그 주택을 사전에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계약 뭐 곧 될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든 빌려요. 보험 담보대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 3억 5천을 만들어서 6억을 딱 만든 다음에 그 아파트를 삽니다. 사고 나서 그 6억짜리 아파트를 이제 은행에 담보를 잡히고 대출을 받는 거죠. 한 자기들이 빌린 돈을 대출 받아야겠죠. 그래서 한 3억 5천 정도에서 3억 정도 대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자기들 양측 집에서 빌린 1억씩을 다 갚고, 그 다음에 그 자기들 신용대출 받은 것도 갚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 5천만 원은 그건 이 집에 대한 담보대출로 돌리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억 5천만 원으로 6억짜리 집을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그 나머지 3억 5천은 어떻게 갚냐? 지금 집을 사서 그 산 집을 주택담보대출로 돌려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양쪽을 다 갚아버리고, 담보대출 받은 돈은 어차피 20년 장기 결제니까 뭐 한 달에 얼마씩 조금씩 이제 갚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집을 사요.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그리고 가만 내버려 두고 보면 그게 한 1년 있다가 7억이 되고 8억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물론 그보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세가. 하지만 전셋집에 살면서 1년에 3천만 원, 4천만 원씩 전세가 올라가는 걸 보고 있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일단 내 집을 갖게 되는 거니까. 내 집을 갖게 되면 안정이 되는 거죠. 한 달에 얼마씩 갚아 나가더라도. 갑자기 이 집값이 폭락하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집을 사게끔 등 떠민 게 현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외면하고 현 정부에서는 좀 기다렸다가 집을 사는 게 좋겠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현 정부 임기가 이제 2년도 채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당장 포크레인이 땅을 파도 아파트 짓는데 2년은 넘게 걸립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내가 분양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는 겁니다. 기다려라. 가만히 있어라. 세월호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가만히 있어라. 뭐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 뭐 저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희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은 광고주가 있습니다. 현대해상이라는 대기업에 김땡욱 하이플래너라는 분이 이제 초대 광고주로 지금 취임을 하셨고요. 그 김상욱 하이플래너께서 이제 어떤 그 사연을 또 보내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읽어드리면, 그 스미더스님의 방송을 들어보니 평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 잘해주시려는 모습에 많이 웃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도 들었다. 아직은 엉뚱한 문의 한 건 외에는 문의가 없지만 앞으로는 꼭 한 건 이상은 들어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러분, 많은 문의 좀 해주시고요. 하지만 뭐 물론 이제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또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자동차 보험만 밀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제 다른 상품을 사연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광고는 화재보험이다. 그렇죠. 불나면은 다 잃습니다. 모두들 평생을 참고 모은 돈으로 집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집에 불이 나거나 하면 얼마나 큰일인가. 맞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산 집이 홀라당 타버리면 굉장히 그 고통이 크죠. 그리고 새로 지은 아파트가 아닐 경우에는 대체로 공통해서 화재보험을 드는데 그게 별도로 그 물어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벽지 바를 정도만 물어줘요. 보통 15층 이상의 아파트는 법으로 화재보험을 들어서 여러분의 관리비에서 얼마간 포함돼서 나옵니다만 이는 아파트 껍데기만 보호하거나 특히 배상금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온다 할지라도 화재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맞습니다. 일반 주택이나 빌라의 경우는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따로 화재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특히 세입자의 경우 화재보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화재의 책임이 세입자의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한 보상과 타인에 대한 보상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원룸 같은 데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인덕션 같은 거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이 키우는 반려묘, 고양이가
그 인덕션의 버튼을 눌러요.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불이 났다. 그러면 그래서 이 불이 번져가지고 딴 집까지 홀랑 태웠다. 여러분이 사는 원룸 건물 전체를 태웠다. 이러면 여러분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요. 개인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이거 다 물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망하는 겁니다. 그냥. 아주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현대해상의 김상욱 하이플래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대해상 화재보험의 특약에는 첫 번째 6대 가전고장보험 특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화재 발생했을 때 물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약관이 있는데, 특별 약정이 있는데, 여러분의 이제 가전제품이 고장 났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수리비도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는 이제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받을 때 20만 원의 자기 부담금 외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보험처럼 TV나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보험 가입 후 60일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60일 이후에 이게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이 보험 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TV가 고장이 났는데 일단 여기 보험에 가입을 하고 한 60일 기다렸다가 고장났다고 신고해야지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2달 이상 TV를 못 보고 참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60일 유예기간을 두는 거고요. 두 번째, 화재로 인한 벌금도 보험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담배를 피우든지 또는 뭐 여러분의 고양이가 그랬다라도 어차피 여러분은 과실이잖아요. 그래서 불을 내게 되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타죽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이 파괴되거나 이럴 경우에 실화에 대해서도 벌금이 나옵니다. 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벌금도 현대해상에서 내드리겠다는 겁니다.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세 번째, 일상배상 책임 담보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담보는 아이가 있는 가정에 꼭 필요하다는 거죠. 내 아이가 타인의 물건을 고장내거나 망가뜨렸을 때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애들이 남의 집에 가서 TV를 엎었다. 그래서 TV가 작살이 났다. 그러면 그것도 현대해상에서 물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뭐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보험을 어느 정도 가입을 하셨을 텐데, 그럼 이건 애나 있는 집에서나 가능한 거지. 야, 나 원룸 살고 내랑 같이 사는 건 그냥 고양이 한 마리 뿐인데 내가 이런 보험을 왜 가입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고양이가 여러분의 TV를 넘어뜨리고 여러분의 모니터를 넘어뜨리고 또 여러분의 고양이가 남의 집에 놀러가서 남의 집 TV를 넘어뜨리고 이런 경우 여러분 틱톡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고양이를 팰 수도 없고 그때는 현대해상에 전화하셔가지고 저희 집 고양이가 사고를 쳤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이거 물어줘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제가 보험 가입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전화하셔야 될 번호 현대해상 하이플래너 김상욱 하이플래너에게 전화하시면 되고요. 연락처는 010-9067-8054번입니다. 그 연락처가 궁금하신 분은 한 두세 편 밑에 보시면 연락처가 또 적혀 있습니다. 현대해상 김 플래너 해가지고 이제 연락처를 제가 그 화면 앞에 붙여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보험 같은 저희 그 정보분석실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광고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분 정도 뭐 좀 이상한 문의 하셨는 모양인데 뭐 사실 물어볼 수도 있죠. 예, 뭐 물어볼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엉뚱한 문의라도 많이 전화 주시고요. 많이 문의해 주시고 또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상담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런 어떤 플래너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전화를 받고 해야 본인이 좀 일 좀 하는 것 같거든요. 또 불안하잖아요. 이 현대해상에서 근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분실이라고 이상한 유튜브에 광고를 내가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여기 메일 앞부분에도 보시면 앞으로 꼭 한 건 이상은 들어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야, 이게 정분실에 이 거대 유튜버 정분실에 광고를 하는데 내가 기대치가 한 건이다. 계약 한 건 성사. 계약 한 건만 돼도 막 광고 낸 거 후회하지 않겠다. 이렇게 일단 기대치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연락 좀 많이 주시고요. 응원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담도 좀 받아주시고 하십시오.
저한테 후원해 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여러분한테 도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화재보험 안내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가전제품이 고장났을 때도 20만 원의 자동 부담금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이런 특약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특약들이 있는 보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게다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보험 가입을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CBDS에게 제보하시면 됩니다. 야, 니네 광고 업체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그 플랜한테 가입을 했는데 일 처리가 왜 이러냐, 그러면서 저한테 어필을 하시면요, 제가 또 닥달할 거거든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해 주시고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부 욕을 실컷 하다가 현대해상 보험 광고를 또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막 이거 또뭐 나스미더스가 그래도 돈에 눈이 멀었구나 이런 말씀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후원금 뽑으려고 노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뭐 회원 가입 제도를 해가지고 뭐 무슨 주피터 플랫 뭐 그다음에 뭐 마르스 이래가지고 이제 등급을 매겨가지고 여러분한테 회원 가입을 하시면 한 달에 얼마씩 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 영상을 보실 수 있고 뭐 제 특별 영상이라든지 미공개 영상이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다. 또 저한테 시원한 쌍욕을 듣고 싶으시면 쌍욕 서비스도 가능하다. 또 누구 욕해달라고 사연 보내시면 욕도 해드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상한 제도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 벌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네, 인정해 주시고요. 저는 뭐 유튜브나 광고주들이 광고 주는 것만 받을 거고요. 다만 이제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에 광고를 보내신다고 해서 제가 광고를 해드릴 수는 있는 거지만,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분석이나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그 광고주가 이런 내용은 좀 불편하다,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시면은 그 순간 광고주하고 관계는 끝입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결코 광고주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